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유희열 씨가 이 방송을 들으시곤 예. 기자님 너무 멋있고 섹시한 것 같다고. 예. 그래서 그렇다고. 감사합니다. 한번 보자고 같이. 예. 자, 추석 연휴인데 심현보 씨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네. 어떻게 추석 때 이렇게 가족들 만나면 그런 거 있겠다. 이제 다 지나갔다고. 이젠 포기 상태라 괜찮다고 하던데. 아하. 기자님은 그런 스트레스 없나요? 예, 저는 전혀 없어요. 저는 그리고 명절 때만 뵙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주말마다 뵈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뭐 몰아놨다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가족들이 좀 다 모이니까. 근데 그게 좀 그런데 저희가 친척들이 많이 모이질 않고 그냥 평소에 보던 가족만 봐요. 그래서 먼 어르신한테 이렇게 지청구 들을 일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명절 음식 혹시 잘 하시나요? 아니요. 제가한테까지 기회가 잘 안 오기도 하고요. 기름진 음식이 많아서 잘 못하기도 하고. 예. 기름진 음식은 왜 잘 못하나요? 제가 안 좋아해서 좀 그런 것도 있고. 예. 제가 좋아하는 명절 음식은 뭐 굴떡국 좋아하고요. 굴떡국? 예. 그리고 나물 좋아하고요. 하긴 뭐 떡국에 굴 넣으면 그것도 떡국이죠. 예. 전 굴로 국물 낸 걸 좋아해요. 비릿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고기를 좀 예. 고기보단? 아니 고기를 못 먹어서요. 예. 그래요? 예. 새로운 면을 알게 되는데. 고기 육류를 안 하신다고요? 예, 생선은 먹고요. 육류는 못 먹고요. 그러니까 먹었더니 큰일 난 건가요? 아니요, 그냥 굳이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서. 예. 그 TV 프로그램 보셨나요? 어떤? 육식하면 점점 환경 오염 뭐 어쩌고. 예, 그건 예, 그 사실은 알고 있어요. 여러모로 원래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굳이 이거를 애써 먹을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안 먹어도 맛있는 게 많고 그래서 안 먹게 됐어요. 어느 날부터. 알겠습니다. 유희열 씨가 점점 더 좋아하겠는데요. 유희열 씨도 채식하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요. 먹는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 보여요. 가사도 그렇게 썼잖아. 먹는 일도 잊고 사는 것. 알겠습니다. 오늘 가족의 탄생인데 캐릭터를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친절한 여자. 예. 그건 사실은 이 여자가 좀 해픈 여자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나 어떤 배려나 이런 것들을 네. 모두에게 나눠주는 사람인데 그녀가 그런 성격을 갖게 된 거는 그녀의 가족사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성격 얘기도 할 수 있고. 김혜리 기자님은 낯을 가리니까 네. 누구에게나 똑같이 친절한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또 딱히 그렇지가 않은 것이 제가 불친절한 대접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남이 나한테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하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친절하려고 애를 쓰는데 가끔 방심했을 때 그리고 특히 일할 때 친절한 매너를 유지하면 내 뜻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예, 일할 때. 친절함을 유지하다 보면 정확하게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진도가 안 나가요. 효율이 좀 떨어지죠. 예,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좀 이렇게 각박한 말투를 쓰고 있는 걸 깨닫고 깜짝 놀랄 때도 있고요. 무섭겠다. 그 목소리로. 약간 좀 정색하면. 예. 그런데 또 사실 해보면 불친절한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나한테도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 일인 것 같아요. 친절한 게 나도 편해요. 친절한 쪽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남자는요? 네? 두루 다정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좀 저같이 좀 이미지가 그런 사람이 좋은가요? 성시경 씨는 굉장히 상냥한 성격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제 편한테는. 그래요? 예. 적으로 만들지 말아야겠구나. 제가 요즘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경우가 먼저 없지만 않으면 다정해요. 근데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하다 보면 먼저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상대편이 그때 보통 우리나라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그럼 제가 돌변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대부분 자기가 뭘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 안 하고 왜냐하면 제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야 진짜 까칠하더라 걔. 근데 처음부터 까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까도
인터뷰하는데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좀 벌써 얼굴 색이 벌써 변하는 거죠. 네. 상대방이. 제가요. 아, 예. 티를 냈군요. 예, 예, 안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참. 그런 질문은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어? 예, 그럼 불편해질 수 있는 질문은 뒤쪽으로 모는 게 현명한 방법인데. 그러니까요. 특히 저는 많이 당하는 게 예. 와서 다른 사람한테 들었는데 정말 되게 까칠하고 좀 재수 없으신 스타일이라고. 그러면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이 좀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일단 약간 무례한 거죠. 우린 사실은. 처음 만난 건데. 그러면 제가 또 까칠해지고 재수 없어지는 거야. 참.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얼굴이 알려진 일을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배려를 하면은 오히려 그게 배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어떤 특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그다음부터 거기 맞춰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네. 하여튼 쉬운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게. 예. 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죠. 그러면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시나요? 오늘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니까요. 네. 벌써 비웃고 계시는데. 네. 마마스 앤 파파스의 Dancing in the Street부터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he Mamas and Papas. 예. 그렇죠. Dancing in the Street 듣겠습니다. 자, 마마스 앤 파파스의 Dancing in the Street 함께 들었고요. 가족의 탄생. 일단 줄거리 여쭤봐야죠. 먼저 이 영화 얘기를 하기 전에요. 네. 청취자들 중에서 추석을 맞아서 가족들하고 같이 볼 가족 영화를 좀 골라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가족 영화 몇 편 얘기를 드리고 가족의 탄생 들어가면 어떨까 예, 싶은데요. 그러죠. 궁금한데요. 괜찮을까요? 가족 영화. 예. 가족 영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가족 영화 아니더라도 가족 이야기는 꼭 들어가 있고.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은 원만한 가족보다는 좀 역기능 가족 있잖아요. 덜컹거리는 가족 얘기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을 끊어낼 수 없는가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이. 예. 그래서 가족에 대해 더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상관없는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은 그냥 한번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등 돌리면 그만인데 내 가족이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보이면은 그걸 못 참잖아요. 화가 네. 더 나고 밉고 네. 그거는 그 모습이 나한테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가족이 갖고 있는 그 면이 분명히 나한테도 그렇죠. 있을 거란 말이죠. 싫은 거지,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예. 것 같아서 그걸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족 얘기가 재밌는 점은 또 가족이라는 존재들이 일깨워주는 게 내가 아무리 독립적이고 단독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나도 유전의 산물이고 자연과 연결돼 있고 사회하고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네. 재밌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공감 가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면이 나한테 있다는 거.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여자친구랑 배가 깃대요. 그쪽도 배가 싸우다가 말싸움을 하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너무 싫어했던 부분을 제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게 있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바로 급사과. 예. 그러니까 뭐였더라. 하여튼 우기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였더라. 지금 딱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하여튼. 틀렸다는 거를 깨달은 다음에도 우기는. 아니 그렇게 긴 시간 아버지와 평생 부딪혀 왔는데. 그것 때문에. 예. 그걸 똑같이 하고 있을 때 그 당혹스러움과 장점만 닮아도 참 좋을 텐데 어쩜 그렇게 단점도 하나하나. 맞아요. 예, 그게 진짜 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재를 갖고 많은 가족 영화들이 나왔는데 이제 네. 그 중에서 좀 재미있게 제가 본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네. 제일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배종옥 씨가 물치병에 걸린 엄마로 나왔는데 네. 그 병을 알고 나서부터 평소에 굉장히 엄마를 홀대하고 배려하지 않던 가족들이 막 모두가 반성하고 예. 용서를 빌고 이런 얘기였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어. 그럼 이제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말을 하고 그때부터 그러는데, 아니, 저렇게 죽는다고나 해야 저렇게 고백하는 사랑이라면,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라면 차라리 사랑보단 작은 친절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인상 깊은 영화였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지금까지 한국 영화 흥행 1위를 하고 있는 괴물, 이라는 영화도 사실은 가족 영화이기도 네. 하죠. 예. 이 영화는 주인공들이 콩가루 가족으로 평소에는 안 보고 살다가 이 조카가 괴물한테 납치됨으로써 아이를 구해내기 위해서 이제 모여서 분투를 하는데 네. 결국 이 영화의 결론은 그 조카는 구해내지 못하고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는 소년을 이제 가족의 아이로 받아들여서 밥을 먹이고 키워가게 되는 그런 대체 가족이 되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가족 영화로서도 재밌게 볼 수 재미도 있는 있고요. 부분이고요. 예. 그 밖에 안토니아스 라인이라는 외국 영화가 있어요. 네. 이 영화는 보통 가족 그러면 우리가 부계 가족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안토니아스 라인 경우에는 이제 여자들로 해서 이어지는 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성학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보고 가는 영화니까 보실만 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가족 아담스 패밀리라는 예. 영화 있었죠. 아담스 패밀리 말하면 몬스터 가족 같은 건데 뭐 프랑켄슈타인, 마녀 뭐 이런 드라큘라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족인데 이 가족의 재미있는 점은 바깥 세상의 가치관이 이 가족 안으로 들어오면 물구나무를 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기 잠잘 때 머리맡에서 읽어주는 얘기가 막 피바다 막 그런 얘기 읽어주고 애기가 무척 좋아하겠죠. 네. 그러면서 그리고 또 밖에서 막 건전하고 칭찬받는 행동을 하면은 막 식구들이 즐겁하면서 너무 무서워하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뭐 로열 테넌바움이라는 영화도 천재 가족의 이야기인데 아주 재밌게 풀어나간 영화였어요. 이걸 전에 해리포터 역할을 한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좋아하는 영화여서 제가 좀 놀랬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청취자 한 분이 제목을 궁금해하셨는데 로열 테넌바움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영화를 소개해드리자면 걸어도라는 일본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이제 어떤 명절을 맞아서 대가족이 모였어요. 일본의 한 가족이. 근데 그 가족들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광경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은근히 가족끼리도 없는 식구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없는 올케 얘기를 딸이랑 엄마가 한다거나 또 딸이 없을 때 엄마랑 며느리가 시누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제가 그랬대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엿듣는 것도 많아요. 뭐 마당에서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서재에서 듣고 다른 식구의 의중을 알게 된다거나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이 영화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의 가옥 구조하고 동양의 가족들이 서로와 소통하는 방식 같은 걸 굉장히 잘 보여줘요. 그 화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굉장히 이야기 전개에 중요하게 기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영화 자체도 훌륭하지만 뭐 이렇게 건축하고 영화의 상관관계를 보기도 좋은 영화고 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현보 씨 말로는 일부러 들리게 얘기하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얼굴 아니, 대놓고 얘기를 안 하고 다 들리는 거 아는데 맞아요. 쟤는 어떻게 하려 그래? 이상 있는 거 아니야? 사이가 안 좋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사실 더 기분 나쁘잖아요. 네. 맞서서 바로 따질 수도 없고 네. 못 들은 척 하려니 계속 말리는 신우이가 더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가족들의 의사소통 방식이 참 재밌어요. 잘 네. 관찰을 해보면.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너무 시간이 많이 예. 일단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네. 저희가 가족의 탄생 2부에 넘어가서 대화 나누겠습니다. 엘리엇 스미스? 예. 엘리엇 스미스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네. 제가 많은 노래 중에서 Wouldn't Mama Be Proud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목이 특이하군요. 듣고 들어옵니다. The question is wouldn't mama be proud? There's a silver lining in the corporate cloud, and the pretty post that you're taking as an NCO of the great pretend. MBC
FM for you. 자, 음악도시 2부 김혜리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가족의 탄생 2006년 영화고요. 네. 자, 뭐 짧게 줄거리 부탁드릴까요? 예, 뭐 일단 이 가족의 탄생 그 많은 가족 영화 중에서 보통 가족이라는 게 결혼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두 남녀가 이세를 낳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 거기에 뭐 그 개인의 자유의지라든가 선택이라든가 이런 게 개입하면서 꼭 핏줄을 나누지 않은 좀 이형적인 그런 가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일단 이 영화는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1부의 배경은 춘천이고요. 거기에는 분식집을 하고 사는 미라라는 여자가 있어요. 네. 문소리 씨가 이 미라를 연기를 하는데요. 예. 이 미라에게 5년 동안 연락이 없이 행방불명됐었던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남동생이 연락을 해오고 찾아와요. 네. 이 역할을 엄태웅 씨가 연기를 했는데 음. 이제 누나 나 왔어 하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나 결혼했어 그러고 아내를 데려온 거예요. 근데 아내라고 같이 온 여인이 이제 이모뻘 정도 되는 분을 모시고 온 거죠. 이제 그 고두심 씨가 연기하는 고무신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이름이 무신이에요. 근데 어이가 없죠. 네. 진짜 어이가 없는데 근데 어이가 없는 대로 뭐 그럭저럭 이제 서로 그동안 얘기를 하고 잘 지내보려고 이렇게 예. 셋이서 어울렁더울렁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또 주소가 적힌 쪽지를 한 장을 둔 꼬마 여자아이가 찾아온 거예요. 네. 근데 이 여자아이는 누구냐면 그 무신의 전 남편의 전 부인의 아이인데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져서 자기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이 형철이의 주소를 갖고 여기로 찾아온 거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한테로. 이형적이라는 표현이 참 그 되게 점잖네요. 예. 좀 더 강하게 해주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 형철이는 얘를 우리가 키우자. 애를 낳아서도 키우는데 잘 됐잖아. 막 이렇게 해놓고서 자기는 어디론가 또 무책임하게 사라져 버리죠. 엄태웅 씨가요. 예, 네. 그렇죠. 엄태웅 씨 잘못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 무신이랑 미라는 이 형철이를 둘이서 같이 기다리다가 어느새 형철이가 없어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A랑 B가 C를 기다리다가 언젠가부터 C가 없어도 A랑 B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그렇죠. 되는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게 돼요. 여기까지가 1부. 그렇고요. 2부는 또 전혀 다른 인물들이 나와요. 예. 2부에는 이제 선경이라는 공효진 씨가 연기하는 20대 여자가 나오는데 이 선경은 혼자 살고 엄마랑 거의 절연하다시피 하고 살고 있는 아가씨예요. 근데 이 엄마는 되게 연애대장인데 김혜옥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네. 계속 연애를 하고 애인이 바뀌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이제 서로 사랑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는 따로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엄마한테는 그 선경하고는 아버지가 다른 조그만 아주 터울이 많이 지는 동생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게 너무 지긋지긋해서 선경은 지금까지의 삶을 다 청산해버리고 일본으로 떠나서 새 삶을 자기가 이렇게 건설해 가려고 하는데 그때 엄마가 굉장히 심한 중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또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엄마는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남긴 어떤 여행 가방 안에서 엄마가 자기가 어렸을 때 남겼던 기념품들 같은 거 하나도 버리지 않고 놔뒀다는 걸 알면서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홀로 남겨진 어린 동생의 보호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말하자면 해픈 여자랑 해픈 남자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해픈 남자들이 저지르면 이 사랑이 해픈 여자들이 거둬들이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는데 네. 그래서 3부에 가서 만나게 되는 게 그 1부의 집에 그 여자아이였던 채연이와 네. 그 2부의 머리 아파. 선경의 남동생인 경석이 예. 그 둘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연이는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 여자가 해픈가 남들한테 퍼주기만 하는가. 예. 그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자기가 그런 혈연과 무관한 사랑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를 깊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경석은 또 한편 그런 여자친구의 모습 속에서 자기가 너무 크면서 보면서 힘들었던 엄마나 누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더 싫은 거죠. 그런 게. 그래서 이 둘이서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3부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거 감독이 쓴 건가요? 아, 예, 감독님이 쓰신 건 확실한데 다른 공동 작가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네요. 예. 골치 아픈데. 너무 복잡한가요? 제가 정리를 하느라고 했는데. 아니, 최선을 다해주신 것 같은데 복잡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하여튼 이해가 좀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결론은? 결론이라기보다 이제 채연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채연이가 어떤 식으로 남한테 퍼주는 애냐면, 그러니까 그 돈도 잘 꿔주고 남한테. 근데 그걸 보면 남자친구 열불이 나는 거죠.
과연 돈만 꿔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 그리고 상갓집에 가서 선배 오빠 상갓집에 가서 마치 약혼녀처럼 거기서 이렇게 음식 나르고 있고 남들은 그냥 문상만 하고 가는데 안 돼요. 전 못해요. 그런 건. 못 견디겠어요. 네, 안 돼요. 벌써 싫어요. 그래서 누나랑 이제 여자친구랑 인사를 시켜주기로 했는데 안 와서 왜 뭐 하고 있나 보면은 또 아는 오빠 아이가 없어져서 그 아이를 찾느라고 여기저기 헤매느라 안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채연에 대해서 경석은 계속 나는 그러니까 친절해서 너를 좋아하게 됐는데 이제 네 옆에 있으면 너무 외롭다 그러면서 막 이제 헤어지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채연은 아주 쿠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그렇게 불평을 할 때 들어주면서 다 그래 미안해 이러면서 또 남자친구 몸에 붙은 먼지 머리카락 이런 걸 계속 털어주면서 그래 내가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느 부분에 이르면 굉장히 단호한 여자예요. 그만해 이렇게 딱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자기의 인생 철학이라는 게 이 아가씨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건드리면 나는 이거는 포기 못해. 네가 나를 이것 때문에 포기하더라도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채연을 볼 때 좋았던 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출생의 비밀 이런 걸 알게 되면 뭐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야. 뭐 이런 걸 알게 되면 막 방황하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속에서 인물들이. 그런데 채연이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걸 성숙하게 받아들인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가끔 이상하더라고요. 과연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친엄마 아빠 아니란 걸 알게 되면 저렇게 싫고 모든 게 밉기만 할까? 아닐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안 겪어봤으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채연이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점이 이 영화에서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랑스러운 여자 캐릭터를 정유미 씨라는 배우가 너무나 잘 어울리게 연기를 해냈어요. 그래서 그 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전형적인 리액션이 아닌 건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화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해서 우리의 통념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이야기나 캐릭터만을 보여주는 것도 자기의 능력을 다 이용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드라마나 영화는 그 리어슈어런스라 그러죠. 어떤 현실을 재확인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 가령 뭐 이런 조건이 어긋나는 집안끼리 결혼을 할 때 부모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런 것만 계속 보여주면 보는 사람들은 물론 그게 현실의 반영이지 드라마가 꾸며낸 게 아니야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끼게 되니까. 거꾸로 의식에 그게 반작용을 해서 사회적인 의식을 공고하게 하는 면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깨고 나가고 또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공감을 얻어내려는 사람이라면 약간 리스키한 거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영화가 그렇게 크게 흥행해서 성공을 하지는 못한 면도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그 연기만 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깝지 않으실 영화예요. 사실 그 정유미 씨는 정말 이 영화를 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뭐 연기 잘하는 제일 사랑스러운 여자가 아닌가 싶고 문소리 씨의 연기도 뭐 문소리 씨야 늘 잘하시지만 가족의 탄생이랑 하하하에서 보여주신 연기가 정말 최고봉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공효진 씨는 진짜 이렇게 세상에 슬픈 여자가 있나 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셨고 정유미 씨는 그 사랑니라는 영화로 영화 데뷔를 했고요. 내 깡패 같은 애인 조금만 더 가까이 그리고 뭐 또 위대한 개춘빈이라는 단막극이 TV에서 있었는데 거기서도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히 작두타는 타입의 배우예요. 특이한 표현인데요. 조용히 작두. 그러니까 보통 연기를 잘하면 굉장히 막 화려하게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신들린 것처럼. 제가 볼 때 정유미 씨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너무나 감정이 풍부하고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요동을 쳐서 관객들이 그걸 다 느끼게 하진 않지만 그 안에서 감정이 들끓기 때문에 관객들은 안 보이지만 상대 배우한테는 그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정유미 씨랑 연기하는 배우들은 다 거의 예외 없이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주시죠. 아, 그렇죠. 받아주는 사람이 중요하죠. 굉장히 좋은 리액션을 끌어낼 수 있는 배우고 그리고 천진난만하면서도 굉장히 금기를 깨는 엽기적인 역할을 자연스럽게 소화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귀여운 스토커라든가 뭐 그런 역할들이 아주 잘 어울리는데 가족의 탄생에서 그런 매력을 10분 발휘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 이렇게 가네요. 소개해 주시죠. 아, 예, 저 김창완 씨의 앨범 중에서 포스트스크립트라는 앨범에 실려있는 어머니가 참 좋다 듣겠습니다. 김청환 선배님 너무 멋있어요. 예. 특히 가끔 이렇게 칼럼도 아닌 뭔가 글을 가끔 부탁이 많으시겠죠. 예. 근데 생뚱맞게 왜 갑자기 김창완 선배님이지? 근데 정말 글 쓰는 거 보면 얼마나 생각이 깊고 많은지 알 수 있잖아요. 예. 와, 저는 그런 게 제일 멋있어요.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의 가장 멋있는 점은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내가 이런 감정으로 노래를 했을 때 그 결과물이 또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좀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곡을 쓸 때도. 근데 글은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네. 딱. 그러니까 그 안에서 누군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아, 예, 술을 무지하게 많이 읽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멋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은 거니까. 아, 저 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신선하네요. 예,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렇죠. 뭐, 근데 뭐 행간 뭐 이렇게 좀 뉘앙스가 다르게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게 가장 적은 쪽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진도 사실 창작인데 이걸 이렇게 봐서 이게 이런 감정이지 하면 우기면 끝이잖아요. 노래 제목도 그렇듯이 뭐 현대미술 연주곡인데, 제목 붙이듯이. 연주곡인데 뭐 그렇죠. 가사가 없을 땐 특히 그렇죠. 보랏빛 뭐 나뭇가지. 근데 네. 이게 왜 보랏빛 나뭇가지야? 우기면 끝이잖아요. 저 검은 꽃이 아니라 왜 보랏빛 나뭇가지인지. 예. 된장찌개일 수도 있고요. 네. 그좀 거리가 네, 아무튼. 미안합니다. 자, 김창완 선배님의 어머니가 참 좋다. 장에 가신 어머니를 찾다 길을 잃었지 파출소에 자, 김창완의 어머니가 참 좋다였습니다. 이 영화 안에서 특별히 또 마음에 드시는 장면이 있으시다고요? 뭐 굉장히 마음에 드는 장면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이 영화는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빈틈없이 쭉 설명해가는 영화가 아니라 뭐 구성 자체도 3부 구성이지만 어떤 그 인물의 캐릭터라든가 아니면 두 인물의 관계를 이렇게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함축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장면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이 채연이 캐릭터랑 관계된 장면 중에 하나는 아까 그 남자친구가 참다 못해서 이제 그 누나하고 약속을 펑크낸 날 그 예. 채연이 집 앞에서 우리 그만두자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 복도식 그 오피스텔인지 아파트인지 하는 건물에서 예. 둘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 채연이는 그러지 말고 들어왔다가 자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됐어 나 갈 거야 그만두자 하는데 둘이서 그렇게 신경이를 벌이는데 그 왜 움직임을 감지하는 등 있잖아요. 예. 켜졌다가 30초인가 뭐 있으면 꺼지는 예. 계속 그걸 한 테이크로 찍었는데 생활의 발견인데요. 예. 둘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불이 계속 꺼져요. 그러면은 이 정유미 씨가 이 채연이가 계속 팔을 휘둘러가지고 뭔지 불을 알겠다. 다시 켜요. 예. 그럼 또 둘이 계속 신경이라도 불이 다시 꺼지면 다시 여주인공이 아니 여자가 팔을 이렇게 휘둘러가지고 불을 켜고. 예, 그러니까 얘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동작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 채연이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결국 남자가 화해하지 않고 돌아가 버릴 때 여자 혼자 어둠 속에 남겨지거든요. 예. 그 어두운 채로 카메라가 채연이의 옆모습을 잡는데 그때는 채연이 더 이상 팔을 휘두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요. 어둠 속에. 예. 그래서 그 장면을 저는 굉장히 괜찮다. 좋아하는 연출이고요. 개콘인데요? 아 그런가요? 예. 그거잖아요. 저는 딱. 굉장히 어떻게 해요? 여기가 2인분 주세요. 있잖아요. 계속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 아 맞아요. 그 예. 얘기는 얘긴데 무슨 소리야? 다시 저기 고기 많이 주시고요. 그래서 뜬 거잖아요, 그게. 아 그런 거지. 그러니까 등은 켜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죠? 그렇군요. 음식은 누군가 시켜야 되고. 귀엽네요. 불 좀 빼주세요 하고 뭐 그렇죠. 막 계속. 얘기하다가. 예. 그러다가 뛰어나가면 계산해야 되고. 근데 영화에선 계산 안 하고 잘 뛰어나오잖아요. 그렇죠. 드라마에서는. 예. 그런 거 볼 때 참 걱정되죠. 자, 참 영화를 보고 싶게 하는 재주가 있는 분이에요. 뭐 질문이 좀 있어요. 아, 예. 예, 부산진구 가야동의 박경훈 씨.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고요. 목소리가 가로 열고 얼굴도 가로 닫고 너무 아름다우세요.
하고 흐흐. 왜일까요? 저는 토요일 이 코너 매번 빠지지 않고 듣습니다. 이동진 기자님처럼 심야 라디오 DJ 하셔도 될 듯. 정기 구독은 못하고 종종 사서 보는데요. 홍상수 감독님 영화를 좋아하는데 북촌 방향에 관한 인터뷰 참 잘 봤습니다. 뭐 별거 없네. 질문이 없고요. 이건 그냥 예. 예. 근데 그 오키의 영화를 좋아하신다고 홍상수 감독님이 뒤에. 예, 그러시면서 오키 캐릭터를 소개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답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제가 홍상수 감독님 영화를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코너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네. 홍 감독님 영화 속의 인물들은 캐릭터라고 부르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원소들이 공기 중에 막 떠돌아다니다가 뭐 동수라는 인물로 결정이 되기도 하고 네. 오키라는 인물로 어느 날 트드득 붙어가지고 결정이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인간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네. 그것을 어떤 별개의 캐릭터라고 소개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 감독님 영화의 캐릭터는 제가 여기서 이 코너에서 네. 소개하기가 좀 마땅치가 않았고요. 어렵네요. 예. 네. 대신 그래서 오늘 오키 영화에서 오키가 정유미 씨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족의 탄생에서 채연이 캐릭터로 조금 마음을 달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기자님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아이돌 그룹 같은 스케줄표 이런 거 없나요? 하셨는데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김혜리 기자님은? 저 아무데나 있는데. 예? 저 서대문구 중구 일대에 많이 있고요. 예. 예, 많이 있어요. 5호선에도 자주 보실 수 있고요. 음. 가끔 제가 뭐 영화 관련해서 행사할 때도 있고요. 예. 흔해요. 알겠습니다. 흔해 빠졌어요. 혹시 뭐 이렇게 블로그 같은 거 운영하시는 거 있나요? 블로그도 있는데 약간 좀 거의 비놀리아 공법 블로그라서 예. 진전이 없죠. 알겠습니다. 팔로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예. 자, 또 뭐 있나요? 그리고 김경준 청취자님은 지난번에 소개드린 랜미인에서 이엘리의 성별 문제를 좀 궁금해하셨는데요. 뭐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원작 소설에서는 이엘리는 확실히 그 뱀파이어가 되기 전에 남자였고요. 스웨덴 영화에선 그 점이 좀 어떻게든 해석할 수 있게 처리가 돼 있고요. 할리우드판에서는 확실히 여자인 것처럼 근데 묘사가 되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뱀파이어가 되면서 성별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거세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 속에서는. 예. 무서워. 죄송합니다. 또 그 얘기가. 그리고 이 밖에 많은 청취자님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여기서 듣고 싶다고 얘기도 해주셨고, 네. 20명씩 되는 캐릭터를 정성껏 뽑아주신 청취자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고, 황연아 씨, 영화 복습해주시고, 그러는 걸 알게 되면서 제가 긴장도 되고, 여러분들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 써주시는 거 보고, 제가 또 거꾸로 공부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추석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황연아 씨가 고르신 거는 정말로 제가 다 본 건데요. 그래요? 참조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이름으로 보내신 건 아니죠? 뭐가요? 제가요? 다른 아이디로 들어오셔서 성시경 씨가 보내신 리스트는 아니죠? 저는 이 중간에 좀 다른 영화가 껴있겠죠. 뭐 완전한 사육이라던가. 자, 농담이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영화 어떤 거 해주실 거죠? 예, 다음 주 영화는 남아있는 나날이라는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영화고요. 네. 그 중에서 평생을 집사로 살아온 집사 캐릭터. 최근에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이 직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집사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스윗소로의 내 님은 어디에 안혜령 씨, 김영은 씨도 신청하셨어요.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참 이렇게 예쁘게 인사하시는군요. 안녕히 가세요.